안녕하십니까, 일지매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이제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거의 이제 뒤통수성 강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락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조정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매매 복귀를 하면서 어떤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과정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권리락, 신주인수권,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주가 흐름을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제 그 급락 때문에 이제 약손실을 좀 입었는데요. 매매 이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매매 복귀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렇게 최근에 이 구간에서 거의 이제 16,700원, 16,600원에서 16,700원 정도의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이날 13일 기준으로 수급을 보셔도 거의 20일 동안 기관 외국인이 안 산 날이 거의 없죠. 하나, 둘, 셋, 넷, 5일 빼고 전부 다 이게 샀을 정도로 수급도 견고하게 흘러가서 저도 이제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지금 최근 4일 동안 10%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10%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16,700원이었던 그런 이제 두산중공업이 14,4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뒤통수를 쳤다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강한 조정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썼더라면 어찌 보면 이제 피할 수도 있었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제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4일간 10% 넘는 이런 조정들 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두절미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식에서 새로운 주식들이 이렇게 추가로 발행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들이 그런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날 11월 18일날 이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그 유상증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신주를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이제 4,600원, 700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요. 이제 이 가격이 신주 가격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9,600원 정도를 더한 한 14,300원, 14,300원에서 14,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본주 가격, 이때 당시에 본주 가격인 15,600원 선보다 한 1,000원 정도 이상 낮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본주 가격보다 많이 이제 저렴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18일날 금융투자를 주축으로 해서 투신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본주는 거의 6%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요. 대신 이제 이 빠져나간 요 부분들이 신주 인수권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주 인수권과 본주의 어떤 그런 가격적인 괴리가 나타나면서 견고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걸로 현재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과 절차를 꿰뚫고 있었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조정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 매매에 있어서 뭔가 어떤 일부의 어떤 그런 상황만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상황만 보고 섣불리 매매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절차를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4일날 3시 36분경에, 즉 장 마감 이후죠.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겠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9월 4일날 장 종료가 된 이후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 상황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골자로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유상증자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유상증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제 5분봉인데요. 5분봉인데 이제 9월 4일날 이렇게 발표가 난 이후에 9월 7일날 엄청나게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16,300원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시가가 14,850원, 거의 1,500원이나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1,500원이나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악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가를 급락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바로 이렇게 회복을 시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면서 어떤 공포장을 조성을 해놓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개미 물량을 받아내서 이때부터 좀 이렇게 9월 7일날 보시면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물량 매집의 신호탄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물량 매집 차트가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날 기관이 무려 300만 주나 사들이는, 금융투자가 300만 주나 사들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와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유상증자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비록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이 부채를 갚는 목적이지만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그다음에 부채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곳에 돈을 유동성을 확보해서 새로운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산중공업의 저력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악재가 아닌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물량 매집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9월 4일날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고요. 약 한 주당 그 0.38주 정도를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월 15일날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0월 15일날 그 권리를 배정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려면 10월 15일 이전에 주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월 15일 전에 주주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이죠, 이전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새롭게 주식을 사거나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본주보다 좀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이렇게 권리락으로 환산을 해서 주가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월 14일날 종가가 12,900원이었는데요. 5분 봉상에 보시면 이렇게 15,850원으로 11,800원. 지금 이게 10월 15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월 14일 종가가 11,85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10월 14일이 이제 12,900원이었는데 약 8.14%가 떨어진 11,850원으로 주가가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14%가 바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주가가 더 싸진 대신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일단 뭐 이렇게 신주를 권리를 이제 배정을 받고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또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좀 특이사항이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르게 됩니다. 역시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10월 이제 14일, 15일 이후로 여기 보시면 10월 15일 이후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두산중공업의 어떤 그런 유상 증자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량 매집의 기회를 삼으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주를 이렇게 사들이면서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10월 18일날 일어난 이 신주를 배정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매매 가능일이 이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이 첫 거래일날 본주의 가격과 이제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이제 한 1,000원 이상 그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본주를 팔고 신주 인수권으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날 본주가 이제 6%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10월 18일날 거의 6%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주 인수권은 14,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본주의 가격은 그 15,000원대 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가격이 1,000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날 이제 이렇게 금융투자를 주축으로 해서 본주에서 신주 인수권으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날까지 10월 17일 정도 이렇게 수급만 보고 좀 1차로 좀 적은 양을 진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미리 좀 꿰뚫고 있었다면 이런 조정을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신주 인수권을 좀 매매를 해서 더 낮은 단가에 똑같이 두산중공업을 매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상증자의 어떤 발행 가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뭐 공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발행가액은 요 공식에 의해서 일단은 발행가액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예. 이제 9,640원으로 일단은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신주 인수권은 이렇게 40알이라고 해서 요 돈을 추가로 플러스해서 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요. 9,640원을 더한다 하더라도 14,000원이 안 되니까요. 현재 가격이 14,800원이니까요.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도 한 800원 정도 싸죠. 오늘이 지금 오늘이 현재 이제 11월 21일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발행가액은 이렇게 2차 기준 주가, 즉 그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 80%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다. 그럼 이제 20%를 할인을 하게 되면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차 이 산정된 9,640원과 2차 발행가액,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30일 주가가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를 곱한 거니까요. 12,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낮은 가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30일 주가가 15,000원을 유지를 한다면 이 1차 발행가액인 9,640원이 되겠습니다. 9,640원으로 여기 앞부분은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평균 주가의 60%, 즉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이제 청약일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이제 주가가 15,000원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15,000원의 가중 산술 평균의 60%면은 약 9,000원이 되겠죠. 15,000원의 60%니까요. 9,000원. 그러면 그 두 개의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이날 3거래일부터 5거래일 전까지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쭉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의 60%니까 이제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차 발행가액 9,640원보다 더 높은 12,000원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가의 흐름은 그래서 일단 현재 저의 어떤 기준으로는 섣불리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너무 이제 주가를 높여도 이 이제 유상증자가 너무 이제 유상증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이 이제 1차와 2차에서 어떤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주가 흐름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4일 날 이 신주가 상장이 될 경우에 이제 보호 예수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10월 24일 날 이렇게 본주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제 거의 이제 본주의 40% 그쵸? 기존 주식의 40% 가량이 이제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보유 예수가 이제 걸려 있느냐 안 걸려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네, 근본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 예정 주식은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기 발행 주식의 약 48%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 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서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 증권 신고서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12월 24일 날 차익 실현 매물이 단번에 쏟아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날이 이제 12월 24일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서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두산중공업과 얽힌 이제 어떤 유상증자에 대한 주요 이슈 사항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팩트를 근거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 어떤 공부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예비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일찜의 TV였습니다.